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봄철에 바깥 활동 많이 하시죠? 겨울 내내 움츠렸다가 이제는 따뜻한 봄, 아직 꽃이 피진 않았지만 이제 새싹이 올라오겠죠. 이럴 때 혼자 산책하는 분들 계시고요. 또 전국에 애완견, 반려견 키우는 집이 예전에 500만 가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거의 1000만 가구 가까이 될 겁니다. 세네 집의 한 곳은 강아지를 키우는 것 같아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목줄이죠. 목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아지는 아이고 항상 내 바로 옆에 있어요. 나한테서 2m 이상 안 떠나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는 사람 절대 안 물어요. 그런 이유로 목줄을 하지 않고 강아지랑 산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산책하는 곳이 내가 이뻐하고 사랑하는 애완견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애완견이 죽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경우에 따라서 척추가 부러져 갖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애완견 수술하면은 사람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건강보험이 되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는 건강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다리 부러져 수술했을 때 수술비가 300만 원, 척추 부러졌을 때 수술비가 1200만 원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강아지 저거 50만 원 주고 산 건데 저걸 갖다가 어떻게 300만 원 주고 수술하나? 1200만 원?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나랑 같이 5년, 10년 동안 같은 방에서 같이 동고동락을 해왔던 그런 애완견이면 쉽게 포기 못하죠. 그때 강아지의 치료비, 수술비, 사고낸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아지는 물건이에요.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값 이상 수리비가 나오면 물건값으로 끝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즉, 자동차, 내 차가 중고차입니다. 중고차 값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리비가 3천만 원 나오면 보험사는 그 차 수리 안 해줍니다. 2천만 원 갖고 다른 차 비슷한 거 사세요. 그 차는 2천만 원짜리잖아요. 2천만 원짜리를 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고치려고 합니까? 비슷한 거 사세요. 2천만 원까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아지는 어떨까요? 강아지도 법률적으로는 물건입니다. 무슨 소리야? 강아지가 생명인데 물건이라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민법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만 사람이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면 전부 다 법적으로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강아지 물건입니다. 강아지 얼마냐? 강아지 50만 원 주고 샀으면 50만 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50만 원짜리 강아지를 왜 300만 원, 1000만 원씩 줘갖고 치료를 하려고 하느냐? 왜 수술하려고 하느냐?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50만 원 줄 테니까 저렇게 똑같이 생긴 강아지 하나 사오면 될 거 아니냐? 보험사는 강아지를 중고차 가격만큼만 주는 것처럼 똑같이 분양가만 준다고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다가 강아지를 못 보고 어떤 차가 다리를 밟아서 그래서 수술비가 300만 원 드는 사건도 있었고요. 아파트에서 강아지 주인은 저 앞에 가고 있었고요. 그 뒤에 따라가는데 좌회전하는 차가 강아지를 치어서 척추가 부러져 갖고 치료비가 1200만 원이나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계약값만 주겠다. 50만 원 주겠다. 근데 강아지 주인은 300만 원, 1200만 원을 들여서 치료를 했어요. 치료비 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그리고 강아지 다쳤을 때 나 슬펐다.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 의자로도 달라라는 소송 걸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치료비 줘라! 위자료도 줘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반려견은 정신적인 교감을 하는 그런 생명체다. 그리고 50만 원 갖고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 살 수는 있지만 내가 키우던, 내가 오면 우리 주인님 오셨네 하면서 반가워하던 그 강아지는 아니다. 지나간 그 추억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따라서 내가 키우던 강아지를 죽게 만들 수는 없다. 즉 내가 키우던 강아지랑 똑같은 강아지 살 수 없다. 대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를 물어줘라 라고 판결했고, 그리고 강아지가 아플 때 주인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 위자료도 줘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물론 위자료 액수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법원 기준 1억 원입니다. 하지만 강아지에 대해서는 강아지 분양가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했는데요. 다만 강아지 목줄하지 않아서 위험했다. 또 아파트에서 주인은 저 앞에 먼저 가고 강아지가 뒤에 따라가면 잘 보이지 않는다. 목줄하지 않은 건 잘못이다. 주인이 2m 앞에 가고 있고 강아지가 바로 뒤에 따라가고 있을 때 그때는 목줄하지 않은 잘못을 50%로 받습니다. 집에서 같이 키우는 반려견은 일반 물건과는 달리 봅니다. 정신적인 유대를 같이 하는 생명체이고 대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 가면 치료비를 인정받고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애완견, 반려견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려견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인정해주고 또 위자료까지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목줄을 하지 않아서 위험해졌던 거, 가까이서 내가 안고 가거나 내가 바로 옆에 데려갔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왜 목줄을 하지 않아서 사고 위험성에 방치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강아지 주인에게 절반 또는 그 이상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기 혼자 놔둘 수 없죠. 나의 아들, 딸 내가 바로 옆에 손잡고 가죠.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줄하고 가까이서 같이 가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소병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금전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 대한 친권 그리고 양육에 대한 사항을 누가 가지느냐 부분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이 가질 수 있는데요.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해 어느 일방이 친권자가 되었는데 그 친권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을 변경시켜 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부분이 친권이 다시 자동으로 부활하느냐 이 여부인데요. 예전에 고 최진실 씨의 사망 이후에 그 남편에게 친권이 다시 부활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법원의 친권자 지정 신청을 통해 친권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양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에 대한 사항에는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요. 먼저 양육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권리입니다. 친권이 부 또는 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 및 의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얼핏 보면 양육권이 친권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서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육권자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 또한 협의의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자가 양육권자로서 지켜야 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변경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과연 어떤 사항들이 고려가 될까요?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재 아이를 누가 기르고 있느냐라는 실질적 양육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계속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양육권자가 아버지로 바뀌는 바람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양육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정해진다면 다음으로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양육비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양육비가 정해지고 있으니 참고하실 만합니다. 자, 그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해서 양육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소득이 월 300만 원이고 양육권자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200만 원인 경우, 그리고 만 10세 아이와 만 16세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우선 부모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모두 합한 세전소득을 의미하고요. 그 합산액 500만 원의 구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만 나이를 확인합니다. 그럼 만 10세 아이의 경우 양육비가 130만 2천 원, 만 16세 아이의 경우 양육비가 161만 원으로 총 양육비는 291만 2천 원이 됩니다. 이 합계액 291만 2천 원 중 비양육권자는 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 즉 60%인 174만 7,2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자녀의 거주 지역이나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 상황,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당연히 자녀의 양육은 부모 모두의 의무이므로 비양육자가 지급하지 않은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과정 중에 실직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이 없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현재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면서 양육비 감액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 중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비양육권자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배우자는 협의를 통해든 재판상 이혼을 통하든 헤어지는 상황이지만 아이만큼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가지지 못해 아이를 자주 못 보는 그런 상황,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비양육권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이 인정됐었는데요.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낸 후
다시 데리고 오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양육비의 확보입니다.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양육권자는 법원에 비양육권자를 상대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비양육권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소병환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의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무고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유명 남성 연예인들이 관련된 성범죄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또 그 중에 일부는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오히려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들통이 나서 무고죄로 처벌받았다는 얘기도 듣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게 될까요? 우선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156조를 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장에 징계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진정 또는 투서를 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또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을 상대로 그 직장에 허위 내용의 투서를 하는 것은 그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을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어떤 게 허위 사실일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그게 허위 사실이겠죠. 우리 성범죄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관계는 딱 두 가지죠. 강제로 했든지 아니면 합의하에 했든지. 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했다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고소를 하면 그건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옆집 사람이 놀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고 나서 화장대에 있던 금반지가 없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옆집 사람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을 절도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옆집 사람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아니, 생사람을 도둑놈으로 몰다니. 그래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자 그 사람이 나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럼 나는 무고죄로 처벌받을까요? 자, 이런 경우는 누구라도 그 옆집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착오에 의해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얼굴을 한 서너 대 맞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려고 그래요. 고소장을 쓰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 녀석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옆구리는 맞은 적이 없는데 옆구리도 발로 걷어차였습니다. 이렇게 한 줄 넣었어요. 허위 사실을 넣은 거죠. 자, 그러면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자, 이렇게 허위 사실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전체 범죄 사실의 성부, 성립 여부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면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사소한 부분의 과장에 불과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해서 죄가 되지 않는 사실을 고소할 경우 그럴 때는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그거는 고소장 자체로 이미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죄를 마치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서 고소를 하면 그때는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허위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고소를 취하했어요. 아예 고소장을 찾아와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무고죄는 성립이 안 될까요? 여러분, 무고죄를 왜 처벌할 것 같습니까? 무고죄는 허위의 고소를 해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비난과 또 무고를 당한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비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해서 그 고소를 당한 사람이 실제 처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내가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바로 무고죄는 성립이 됩니다. 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에 정해져 있는 죄에 대해서 무고했을 때는 일반 형법상의 무고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해서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고죄에 대해서 법에서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내가 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실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고소사건의 최종 결정은 검사가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고소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할 때 반드시 무고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할 때 작성하는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보면 제일 하단에 무고 판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내가 굳이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판단해서 무고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검사들이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일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내가 그 사람의 고소가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인가의 이제 감정이 틀어지면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소고발 진정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음 한두 번의 고소에 대해서는 뭐 사실 오인이랄지 법리상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 스스로 무고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그 반복되는 고소로 인해서 혐의 없음 받은 자료들을 첨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 기업에 하는 고소나 진정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또는 돈을 좀 받아낼 목적으로 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고는 선량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범죄입니다. 무고 없는 청정사회를 기원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의 광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소병욱 변호사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시청자분들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청자분들은 피고로서 그러한 변제 의무가 없다고 하며 어떤 주장을 하여야 할까요? 원고에게 그러한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부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이미 갚았다거나 원고에게 피고가 받을 돈이 있어 상계하였다거나 하는 등을 법률적인 용어로 항변이라고 합니다. 부인과 항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증명 책임, 즉 이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부인을 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가 아까 말씀드린 변제의 항변이나 상계의 항변 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면 그러한 항변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와 같은 항변을 해서 원고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까요? 하나씩 알아보시겠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통해 금원을 지급하시거나 그 기록이 남는 수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에게 피고가 변제를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반드시 소송에서 증거로 증명해야 되는 사실인데요. 종종 피고가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고가 그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피고가 입증의 곤란으로 패소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꼭 그 계좌나 기록이 남는 수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변제하는 금액이 대주인 상대방에게 지급한 전액보다 적은 경우, 원금이 1억 원이고 그동안 이자나 지연 손해금이 2천만 원이어서 대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1억 2천만 원인데 차주가 1억 원만 갚은 경우 반드시 그 1억 원은 원금에 대한 변제라는 사실을 대주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없으시다면 민법 제479조에 의해서 1억 원 중 2천만 원은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의 우선 충당이 되어서 원금 중 8천만 원만 변제한 것이 되고 잔금 2천만 원에 대하여서는 계속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금에 충당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차주가 1억 원을 변제한 순간부터는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소송에서는 이러한 충당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고가 상계 항변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계 항변을 위해서 피고는 자동채권이 발생한 사실, 그리고 자동채권이 변제기 도래한 사실, 그리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 및 그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 세 가지를 주장하고 증명하셔야 됩니다. 자동채권이란 상계 행위에서 상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채권, 즉 상계를 하려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동채권의 발생 그리고 변제기 도래 사실은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의 금원을 언제까지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기재된 차용증이나 합의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반드시 피고가 증명하여야 될 사실이므로 차용증이나 합의서 등의 그 변제기를 기재해서 그 제출로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꼭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계 항변을 위해서는 그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한 사실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피고가 내용 증명을 보냈다거나 아니면 상계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 또는 문자 등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서 상계의 항변이 인정이 되면 그 상계의 효과는 자동채권의
변제기에 소급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멸시효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멸시효 항변을 위해서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우선 원고가 당의 권리인 대여금 반환 청구를 특정 시점에서 행사할 수 있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되는데요. 이를 기산점이라 하고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라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어진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변제기한이 도래해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당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기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위해서는 피고는 아까 말씀드린 기산점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을 포함한 민법상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그 민법 제163조에 의해서 그 원금이 아닌 이자 채권, 그리고 의사의 진료비, 그리고 변호사의 수임료 등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아닌 3년이고, 또 민법 제164조에 의해서 숙박료, 그리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음식 대금, 그다음에 수업을 받았을 때 수업료는 그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인데요. 법률적인 용어로 단기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여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적시하여야 할 항변 사유 및 그 항변 사유에 따른 제출할 증거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첫째, 항변의 경우 증명 책임은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다는 점. 둘째, 변제하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 및 지연 손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금에 대한 변제라는 점을 원고와 합의하여야 한다는 점. 셋째,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채권도 소송을 걸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이나 3년이 아닌 10년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유의하셔서 피고로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훌륭히 방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소병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 계약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상가 권리금에 대한 분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 권리금은 원래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큰데다가 또 법적으로 반환받기가 좀 쉽지가 않고 또 액수 산정할 때 있어서 기준이 모호하게 결정되다 보니까 실제 분쟁으로 참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이 자주 발생하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건물주의 의사를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건물주가 아니라 기존의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계약을 넘겨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계약이 궁극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의사를 만약에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권리금 계약을 하고 나중에 뒷감당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행은 일단 권리금 계약부터 체결하고 그다음에 계약금을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건물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나중에 밟는 이런 절차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권리금 계약은 조건 없이 무효로 하면서 계약금은 돌려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건을 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건물주가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을 그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돈이 없다라고 이 발뺌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돈 받기가 여의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주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예상과 달리 임대차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결국 그 임대차 조건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원래 조건대로 계약을 했는데 그 건물주를 만나서 건물주가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바뀐 계약 조건에 맞춰서 권리금 계약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법률 관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권리금 계약이 누구 때문에 잘못된 것이냐 이런 부분도 귀책 사유, 책임의 원인을 누구로 따질지 하는 그런 부분이 법적 판단이 좀 곤란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약상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건물주가 임대차 조건을 조금만 조정을 하게 되면 권리금 계약 자체가 진행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 권리금 계약의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겠죠. 권리금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금 중에서 이 시설비와 순수 권리금, 다시 말하면 시설에 따른 그 금액 비중과 그 외 나머지 영업 노하우라든지 그다음 자리값 이런 거에 따른 돈 이런 부분들이 각각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실매출이 월 1,000만 원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월 매출액이 한 5% 정도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금을 파는 사람, 양도인이 속여서 월 매출액을 좀 속여서 그 권리금 산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월 매출액이 5% 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이제 상대방을 속인 것은 맞습니다만 과연 그런 경우에 권리금 계약을 깰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월 매출액이 5% 정도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금 액수를 기계적으로 5%를 삭감하는, 낮추는, 반환하는 그런 법률 논리로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금 계약을 하실 때는 그에 따른 시설비가 얼마고, 예를 들면 비품 값이 2천만 원, 또 순수 권리금이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거래를 해두시는 것이 향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이런 권리금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건물주한테 권리금을 바로 주는 그런 계약들은 좀 낯설어하고 왠지 또 그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 권리금을 그 건물주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과 달리 이 권리금은 일정 기간 그냥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못 돌려받는 그 계약이다, 권리다라고 하는데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직접 그 기간이 끝나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는 법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권리금이 법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반환이 어렵고 또 거래된 권리금 액수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실무상에는 이 권리금을 넘기고자 하는 측, 양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도인 쪽에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다른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가는 이런 그 시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편법 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권리금을 양수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이 권리금 분쟁이 실무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리금 거래를 할 때 건물주의 의사를 미리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권리금 계약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서 시설금이 얼마인지 또는 순수 권리금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권리금 양도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속임수와 거짓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권리금을 인수하는 입장, 양수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